그는 단지 한낱망상에 빠진 존재일 뿐이지만 세계 최첨단 기술을 상속받아 최강의 사이보그 전사가 되었다. 어느 날 밤, 인생의 가치를 찾지 못한 무가치한 존재 히카루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눈앞에 있던 거대한 저택이 폭발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그는 첨단 기술이 발달한 세상에 살았고 폭발한 저택은 세계 최대의 기술 기업인 카가미 그룹의 소유였다. 하지만 기술 대기업이라는 가면 뒤에 카가미 그룹은 메카암이라 불리는 기계식 외계 생명체를 숨기고 있었고 그 때문에 저택이 공격받았다. 메카암을 해방하려는 집단의 일원인 아키라는 젖발색 머리의 남자가 그 공격의 배후에 있었다. 그는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메카암인 황금색 정육면체를 훔친 후 20대에 갇혀있던 상둥이 메카암의 힘을 이용해 높이 도약하여 본부 시설에서 탈출했다. 하지만 탈출하자 경비병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메카암의 힘을 발휘했고 경비병들은 공격을 받아 총알이 찢겨지고 쉽게 쓰러졌다. 그때 반메카 무기를 가진 부대가 나타나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경비병이 먼저 나서서 아키에게 빼앗긴 것을 되찾아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납치한 메카암의 힘을 이용했고 그의 기계 장기가 갑자기 말을 시작하며 그중 하나를 혹독하게 대한 남자를 저주했습니다. 그는 절대 트랜스포머가 될 수 없는 작은 쓰레기 조각들을 잘라내 메카암으로 긴검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붉은 머리 남자의 손에서 큐브가 든 플라스크를 박살냈고 아키는 쌍둥이 메카암에게 전력을 다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경비병과 반메카 부대를 따돌리고 그에게서 큐브를 강제로 빼앗으려 했던 거만한 지휘관에게 응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싸움 때문에 플라스크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고 그가 쥐고 있는 동안 플라스크는 깨졌습니다. 히카루는 밝게 빛나는 빛을 보았고 그 후 황금 큐브에 도움 요청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음 날 히카루는 학교 가는 기차 안에서 어젯밤 본 이상한 빛에 대해 다른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정보는 없었고 그는 꿈을 꾼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들이 기차에 올라탔고 히카루는 자신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학교 가는 길에 그는 친구들에게 어젯밤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그런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히카루는 그 사건을 녹화했지만 친구들에게 영상을 보여주는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그에게 버섯 판매상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어젯밤 그가 경험한 것을 자신들도 해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시라라는 여자가 와서 일부러 히카루를 치면서 그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친구들은 히카루가 어젯밤 황금 정육면체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도움을 요청하는 약한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히카루는 곧바로 학교를 나와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달려갔고 낡은 공장에 도착했다. 경찰관이 공장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 했지만 상부의 호출을 받고 히카루를 그냥 두고 떠났다. 히카루는 다시 소리를 들었고 이제 그의 탐구를 멈출 수 없었다. 그는 출입금지구역 안으로 들어가 빛나는 메카 큐브를 보았다. 그가 큐브를 잡으려는 순간 큐브가 강렬하게 빛나며 도와줄 사람이 있냐고 물었다. 히카루는 놀랐지만 갑자기 강력한 에너지를 방출하며 하늘로 치솟은 큐브를 여전히 잡고 있었다. 그것은 히카루의 머리를 보호하려고 몸을 숙인 히카루의 정수리 위로 떨어졌고 큐브는 그의 후드에 부딪혔다. 그의 등에서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왔고 그 후 히카루의 등 뒤에는 금속 팔이 매달려 있었다. 팔이 깨어났고 처음으로 하늘을 보며 마침내 자유로워졌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히카루는 목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궁금해하며 충격을 받았고 그쪽을 향해 팔을 들어 올렸다. 그는 갑자기 땅에 쓰러졌고 팔은 그에게 목숨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히카루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고 등에서 메카암을 떼어내려고 했지만 자신을 잡아당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땅에 쓰러진 후에야 그는 메카암이 자신의 후드에 붙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순간 배달 드론이 도착하여 그들을 스캔하기 시작했다. 히카루는 메카암이 고감이 그룹 것일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은 그것을 되찾으려고 필사적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후드를 벗고 메카암을 주인에게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배송 드론은 히카루에게 불리한 증거를 찾지 못하고 즉시 적대 세력으로 분류, 2개의 톱날을 발사하여 그를 제거하려 했다. 히카루는 비틀거리며 필사적으로 도망쳤지만 메카암은 그를 따라잡았다. 히카루는 메카암에게 놓으라고 소리치며 왜 친구가 자신들을 공격하는지 물었다. 메카암은 모든 기계는 똑같다고 생각해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을 메카암이라 불렀고 히카루가 자신의 유일한 친구라고 말했다. 메카암이 그의 바지를 잡아당기며 매달리자 히카루는 땅에 쓰러졌다. 드론이 그들을 따라잡아 공격했지만 메카암이 공격을 막고 드론을 놓지 않았다. 히카루는 잠시 멈춰섰지만 메카암은 히파파위드에는 더 많은 적들이 있으니 여기서 쉴 수 없다고 말했다. 서로 협력해서 살아남아야 한다며 히카루는 메카암을 붙잡고 드론들로부터 도망쳐야만 했다. 드론을 피해 숨은 그는 메카암에게 자신의 정체를 물었다. 메카암은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며 히카루의 친절함만이 확실한 진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메카암이 생각하는 만큼 친절하지 않았다. 상관없는 일이라며 후드티를 벗어 땅에 내려놓고 떠나려 했다. 메카암은 화를 내며 그가 없으면 더 위험하다며 남아있으라고 설득했지만 히카루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변신 로봇들의 거듭된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도망쳤다. 그런데 갑자기 메카암의 목소리가 약해지기 시작했고 히카루는 그것이 약해지는 것을 보았다. 메카암은 자신을 떠나지 않은 것에 대해 고마워했고 히카루가 다가가자 다시 강해졌다. 히카루는 이것이 환각이라고 생각했지만 여러 번 시도한 끝에 메카암은 자신과 가까이 있어야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에게는 이제 그와 함께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들은 킬러 드론들에게 발각되었다. 히카루는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메카암이 그를 구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갑자기 히카루를 끌고 매우 빠르게 기어가기 시작했다. 몇 초 후 그는 지쳤고 히카루는 다시 뛰어야만 했다. 드론들에게 잡힐 뻔했을 때 갑자기 붉은 머리의 아키가 그의 앞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아키를 옆으로 던지고 메카암으로 그들을 쫓는 드론들을 한꺼번에 파괴했다. 그는 히카루의 메카암에게 마침내 찾았다고 말하고 도망치라고 경고했다. 메카암이 그에게 아이와 메카 드론을 구하는 것이 임무라고 알려주었다. 오만한 사령관은 나중에야 도착했다. 그는 아키와의 재대결을 원했고 그들이 싸우는 동안 메카암은 히카루가 탈출에 이용하던 벽의 날카로운 부분을 가리켰다. 아키는 그를 막으려 했지만 사령관의 공격을 받았고 그는 사령관이 자신을 끝장내도록 내버려 두었다. 한편 히카루는 반대편으로 나왔지만 곧바로 드론으로 달려갔다. 메카암이 드론을 가리켰지만 히카루는 충격으로 쓰러졌다. 그는 목소리를 따라 이곳에 온 것을 후회하며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메카암이 갑자기 그에게 떠나라고 자신 같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으니 도망치라고 말했다. 히카루는 그에게 기회를 줄 수 없었다. 그 후 아키는 지휘관을 물리친 후 그를 찾았다. 그는 히카루에게 살고 싶으면 조용히 그의 명령에 따르라고 말했고 아이를 떠나보내면 메카암은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히카루는 너무 어렸고 그는 메카암을 떠나지 말라고 부탁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아키는 그를 찌르기 위해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그 후 메카암은 그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서두르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히카루에게 자신을 믿으라고 요청했다. 히카루는 완전히 믿고 전속력으로 앞으로 달렸다. 메카함은 그가 높이 뛰도록 도왔고 그 후 제 힘을 발휘하며 내가 아름다운 비비니를 봤을 때처럼 커졌습니다. 그 크기와 운동량으로 아키는 한 방에 기절했고 히카루는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키는 움직일 수 없었고 계속 멈추라고 말했지만 히카루는 최대한 빨리 도망쳤습니다. 도망치는 동안 히카루는 아키가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메카암에게 자신의 이름이 암인지 물었습니다. 기억나지 않았지만 그는 여전히 오늘날까지 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날 히카루가 학교에 들어가는 동안 그를 두고 가는 것이 위험했기에 암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차이를 눈치채지 못하길 바랐지만 선생님이 아키를 전학생으로 소개하는 순간 인생 최대의 놀라움을 맞이했습니다. 히카루는 너무 무서웠고 아키는 빈 책상을 가져와 그의 옆에 두고 항상 그를 지켜볼 수 있게 했습니다. 히카루는 그가 무서워서 미친 여자가 자기 수업까지 따라왔다는 게 믿기지 않아 바로 화장실로 달려갔다. 아르미는 지금은 별로 화난 것 같지 않다고 했고 히카루는 설령 화가 나더라도 교실 한가운데 그를 끌어들일 정도로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말했다. 어제 아키의 말을 들어볼 기회가 없었으니 아키와 이야기해보는 게 좋겠다고 아르미는 생각했다. 히카루는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했고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르미가 화장지로 장난을 치고 있었다는 걸 히카루는 거기서 갑자기 물에 빠질 때까지 몰랐다. 하지만 그 순간 아키가 화장실 칸으로 들어왔고 갑자기 히카루는 거기에 있었다. 아키는 경찰은 고감이 그룹의 끈앞풀일 뿐이니 믿지 말라고 히카루에게 말했고 히카루는 자신이 오히려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히카루는 자기 의자에 앉아서 얼굴에서 2.5cm도 안 되는 거리에 아키가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는 화장실에서 뛰쳐나왔고 아키는 그를 따라갔다. 그들은 휴지로 온통 뒤덮인 그의 친구 시렌에게 목격되었다. 그는 즉시 그들이 몰래 데이트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학교에 그 뜨거운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이 떠난 후 히카루의 친구들은 그에게 아키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는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아키가 그곳에 도착했고 히카루는 아키가 찾기 전에 숨었다. 아르마는 그에게 진정하고 빨간 머리에게 이야기하라고 말했다. 시렌이 갑자기 옥상에 도착하여 아키와 친구가 되기 시작하자 빨간 머리 남자는 그녀에게 못마땅한 시선을 보냈고 히카루는 그의 친구를 걱정했다. 하지만 시렌은 사탕 상자를 꺼냈고 아키는 성공적으로 유혹당했다. 히카루는 자신의 생각이 생각보다 단순하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그래도 그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누워서 이어폰을 노이즈 캔슬링 모드로 바꿔 아무도 자신을 방해하지 못하게 했다. 한편 시렌은 히카루와 아키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여 그들을 엮어주려 했다. 그는 아키에게 히카루를 데려다 주겠다고 말했고 결국 히카루에게 편지를 전달했다. 히카루는 처음에는 여자에게 고백받는다고 생각하여 기뻐했지만 아키에게서 온 편지라는 것을 알고는 두려워하며 그녀를 따로 만나자고 불렀다. 히카루가 도망치려 하자 시렌이 그의 손을 잡고 끌어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러워서 아키와 이야기할 가장 프라이빗한 장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히카루를 버려진 집 안으로 던져 넣고 밖에서 문을 잠그며 자산을 잃을 때까지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안에서 히카루는 시렌을 이용한 아키의 행동 때문에 아키를 거절했지만 아키는 이 계획을 낸 사람이 시렌이라고 말했다. 그가 그녀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고 아키는 자신이 암스라는 저항 조직의 일원이며 아나의 경호원으로 배정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임무는 아나와 히카루를 그들의 완전한 책임으로 이끄는 것이었고 그는 그녀가 자신을 도와준다면 그녀를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히카루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아르메이는 그를 믿었고
그는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아 아키와 함께하고 싶어 했습니다. 히카루는 그를 돕고 싶어 했지만 그 전에 아르메가 자신에게서 멀어지면 힘을 잃는 이유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안마가 히카루의 후드티에 묶인 후 깨어나는 것을 본 아키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며 머리가 멈춰버렸습니다. 그는 자제력을 잃고 히카루에게 즉시 그를 기지로 데려가 검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히카루는 더 이상 이 미친 여자를 마주하고 싶지 않았고 아르메에게 어제처럼 다시 강해질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아르메는 노력했지만 더 이상 강하지 않았고 미친 여자에게 잡히는 대신 히카루가 도망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지만 샤이어는 밖을 살피고 있었고 아키에게서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키는 곧 매트리스를 찢고 그 위에 올라탔습니다. 그는 매트리스와 씨름하며 그를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억을 잃어서 안마를 사용하고 있었고 더 이상 이런 종류의 메카암은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르마는 그들이 히카루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려 했지만 아키는 그를 말하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기 전에 샤이어는 큰 소리를 듣고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히카루 위에 앉아있는 아키를 보고는 당황해서 그들에게 프라이버시를 주려고 서둘러 달아났습니다. 이 기회를 이용해 히카루는 자신을 찾는 아키에게서 숨었습니다. 히카루는 이것이 탈출할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그 후 누군가 다른 사람이 집에 들어왔다. 히카루는 그의 제복의 카가미 그룹의 배지를 보고 와글러라는 남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발견되기 전에 트리거 암을 가지러 왔다고 말했다. 히카루는 어제 카가미 그룹의 드론을 마무리하려던 참이라 조금 불안했다. 와글러는 그 일을 마무리하러 왔다고 말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메카암을 불러내 히카루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손익 공격 중 하나로 만들었다. 그가 약해지고 어지러워하는 동안 와글러는 문을 열고 동료와 함께 그를 쏘려 했지만 아르마가 히카루를 옆으로 끌어당겨 도망치게 했다. 히카루의 저격수가 계속 사격하는 동안 아르마는 와글러의 메카암에 대해 다른 느낌을 받았다. 그 순간 와글러는 손익 공격으로 히카루를 다시 공격했고 히카루는 쓰러져 그의 정확한 위치를 동료에게 알렸다. 히카루는 저격수의 공격을 받았지만 다행히 아키가 위에서 빔을 끊어 히카루를 총알로부터 보호했습니다. 그는 바글러를 보고 그가 속박된 메카팔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히카루와 아르마는 그에게 무슨 뜻인지 물었고 그는 카가미 그룹이 그들의 첨단 기술을 이용해 메카팔을 훔쳐 상상할 수 없는 무기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르마는 그런 그가 자신을 노예처럼 부리는 것에 매우 화가 났고 바글러는 그들은 단지 장비일 뿐이라며 그를 놓아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다른 음파 폭발을 일으켰고 아키는 히카루를 보호하려다 기절했습니다. 그는 기절했지만 히카루를 탈출시킬 시간을 벌기 위해 바글러와 싸우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그는 집 안 어딘가에 숨으라고 말했고 아르마를 어떤 일이 있어도 빼앗기지 않으려는 자주색 다크서클이 있는 남자와 맞서 싸웠습니다. 히카루는 동의하고 도망쳤지만 아르마는 계속 그를 잡아끌며 도망치지 말고 아키만 두고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를 돕고자 혼자 달렸다. 하지만 히카루의 뜻에 어쩔 수 없이 따르며 아키를 도와야만 하는 상황에서 그는 히카루와 떨어져 있는 것에 압박감에 짓눌렸다. 그때 아르마가 갑자기 그에게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하면서 그는 바그너와 맞설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한편 바그너는 아키를 제압하고 그의 메카팔에 사슬을 채웠다. 그는 지금 그것을 사용하라고 말했지만 아키는 매우 낮고 접근 불가능한 옥상에서 여자 저격수가 바그너를 감시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먼저 그를 방해꾼이라고 꾸짖고 트리거 암의 주인을 모욕했다고 비난했지만 이내 그들은 최우선 수배 대상인 아키가 그 옥상 꼭대기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히카루 또한 옥상에 도착했고 바그너는 즉시 그를 피해 도망치려다 그의 손이 캐논 공격을 받았다. 하지만 히카루의 소음 차단 이어폰 덕분에 그의 공격은 통하지 않았고
그는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아키가 패배한 것을 본 그는 후드티를 벗어 옆으로 찢어 아마로부터 아키를 해방시키려 했지만 히카루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힘이 부족했다. 히카루는 당황했지만 저격수의 총격을 받으면서도 아른하게 힘을 주려고 그에게 뛰어들었다. 그는 제대로 된 저격수의 사촌쯤 되는 사람 같았다. 귀만 만졌을 뿐인데 히카루가 안마에게 도착했고 안마는 아키를 해방시킬 만큼 힘을 얻었다. 아키는 재빨리 저격수를 근접전으로 몰아넣은 후 그를 인간 방패로 사마바그너 쪽으로 달려갔다. 바그너는 동료를 공격하고 싶지 않았지만 저격수가 겁쟁이처럼 굴지 말고 공격하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 공격했고 칼에 찔렸지만 아키는 그때 큰 부상을 입지 않았다. 아키는 한 방에 그를 쓰러뜨린 후 히카루를 보러 갔다. 갑자기 그들의 싸움으로 인한 피해 때문에 집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저격수는 글라이더를 타고 모두를 남겨둔 채 사라졌다. 사정이 나아지자 더 많은 암스 대원들이 아르마와 히카루를 데리러 왔습니다. 히카루가 눈을 뜨자 자신은 암스의 거대한 나무 안에 있었고 그곳에서 리더인 알버트와 그의 메카암, 피스트를 만났습니다. 피스트는 아르마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아르마는 히카루에게 누구냐고 물었고 피스트는 자신이 그의 형이고 곧 기억해낼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알버트는 히카루에게 카가미 그룹이 자본주의 경쟁자들에게 너무 많은 짓을 했고 메카암들을 노예로 만들어 불리적인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들과 싸우기 위해 암스라는 저항 조직이 결성되었고 이제 그는 트리거암이라고 불리는 메카인 아르마의 힘을 이용해 모든 속박된 메카암들을 해방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아르마는 즉시 그들의 싸움에 합류하는 데 동의했고 히카루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알버트에게 수업 후와 주말에만 도울 수 있다고 말했지만 알버트는 그와 저에게 아르마만 있으면 충분하다며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히카루는 놀랐고 그때 아무스의 과학자가 나타나 그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그에게 몇몇 차트를 보여주며 아직 아르비트리움이라 불리는 사고력의 10분의 1도 얻지 못했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메카암을 완전히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었고 그것은 아르마가 사용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과학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히카루에게 그는 우연히 속박된 메카암과 결합한 최초의 인물이라고 그리고 모두를 위해 두 사람을 분리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히카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안메가 그를 대신해 히카루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약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과학자는 숫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그때 아키가 갑자기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히카루가 아마 힘을 얻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여전히 잠재력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평소 행동은 히카루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동안 안마를 밀어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워하며 아키에게 이것이 어떻게 그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지 물었고 아키는 단지 자신의 사고력을 더하기 위해 심리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확신하지 못했지만 아키가 갑자기 히카루를 완전한 책임으로 되돌리라는 요청에 응답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온몸에 이상한 상처를 입고 메카암에 끼이는 일이 가끔 있었던 구멍이 난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알버트는 그들에게 고감히 그룹의 새로운 구성원이 메카암 소유자들을 공격하고 메카에서 무기를 훔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모두 잡기 전에 메카가 훔친 무기를 회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히카루는 혼란스러워했고 알버트는 사람들이 메카암과 분리되면 아르비트리움이라는 에너지를 방출하고 그 에너지가 작동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히카루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아키에게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히카루를 지켜보라고 말했습니다. 히카루도 그 점에 대해 궁금해했지만 아키는 그에게 자신의 일에 신경 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조사가 필요하다며 그에게 합류할 것을 요청했고 고감이 그룹 소유의 화물 야적장으로 그를 데려갔습니다.
거기에는 고가미 회장의 남동생을 찾는 고가미 그룹의 한 부대가 있었지만 그들의 리더의 메카암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키는 곧바로 그들에게 다가가 벌레형 메카암 사용자를 아는지 물었다. 메카암에 대해 아는 사람은 모두 적이기에 그는 깡패들을 시켜 그들을 털도록 했다. 하지만 아키는 쌍둥이 메카암을 소환하며 모든 것을 중단했다. 깡패 두목은 갑자기 쌍둥이 메카암을 든 익숙한 모습을 보고 모든 부하들을 시켜 그를 쫓게 했다. 그들과 싸우면서 히카루는 어떻게든 무사히 도망쳤다. 그리고 그는 컨테이너 뒤에 숨어 무릎에 약을 올려놓고 있는 녹색 머리의 남자를 발견했다. 그는 그의 안전을 걱정하여 그를 데려왔다. 아키는 계속 적들과 싸웠지만 자신의 안전을 위해 그 자리에 머물라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히카루가 도망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 순간 불량배 두목들은 그의 메카팔로 오토바이를 만들어 말을 타고 히카루를 쫓았다. 한편 히카루와 녹색 머리 남자는 더 많은 불량배들에게 몰렸고 그들은 히카루에게 그 남자를 자신들에게 맡기라고 말했다. 그는 거절했고 불량배들은 그를 공격했지만 아르마가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 히카루를 보호했다. 모두 히카루가 트리거 암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특히 녹색 머리 남자는 더욱 놀랐다. 그 순간 두목이 도착했고 즉시 히카루가 가지고 있는 트리거 암을 알아봤다. 아르마는 위험을 감지하고 도망쳤지만 불량배 두목은 재빨리 그를 따라잡았다. 그때 아키가 그곳에 도착하여 몽둥이로 오토바이를 쳤다. 그리고 그는 불량배 두목에게 웜타임 메카암에 대해 물었지만 그는 애인에게 그 사실을 모른다고 거짓말했다. 아키는 실망했지만 그를 보내주었고 히카루에게 그의 떠남을 거짓말로 알렸다. 그는 자신이 약해서 자신이 시키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고 히카루는 그 말에 화가 났다. 히카루는 그를 여기로 데려온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며 메카암을 내던졌다. 그는 떠나기 시작했지만 아르마는 공기 중에 다른 무언가를 감지했다. 아르마는 아키가 그들의 보호자이니 히카루에게 아키에게 전화하라고 설득하려 했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히카루가 구해준 녹색 머리의 남자가 뒤에서 나타나 다른 메카 사용자들을 공격하고 있었고 그는 히카루를 공격하고 아르마를 빼앗을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아키가 먼저 그를 발견하고 맞섰다. 그 남자는 크립토나이트로 만들어진 쇠사슬처럼 생긴 메카 암을 꺼냈고 그것은 아키가 찾고 있던 벌레 형태의 메카 암처럼 보였다. 그는 즉시 그 남자를 공격했지만 실수로 별 하나에 들어갔습니다. 체인이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 아키를 공격했고 아키는 패배했습니다. 한편 히카루는 여전히 그에게 화가 났지만 아키의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그는 심하게 다친 자신의 사진을 보고 그때 녹색 머리의 남자 조니가 전화를 걸어 아키를 물리치고 그의 메카팔을 가져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키의 메카를 되찾고 그의 목숨을 구하고 자신의 위치로 데려가고 싶다면 자신의 메카팔을 내놓으라고 히카루에게 말했습니다. 히카루는 아키를 구하고 싶었지만 알버트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르마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며 그에게 머물러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는 다른 경호원을 보내겠다며 히카루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히카루는 계속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났지만 그것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설령 시도한다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르마는 그에게 자신의 중요성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필요 이상으로 성공하면 된다고 말했다. 히카루는 아르마가 함께 있었기에 자신보다 큰 일들을 해냈다는 것을 갑자기 깨달았다. 그는 일어서서 아르마에게 자신이 아르마에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함께 아키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조니가 기다리고 있는 창고로 갔다. 히카루는 그를 보고 놀라 그의 목표가 무엇인지 물었다. 조니는 여기에 결합할 수 있는 자가 가장 강하기 때문에
항상 트리거 암을 원했다고 대답했다. 아키는 그의 길에 놓인 꼭두각시일 뿐이며 히카루를 여기로 데려오기 위해 그를 이용했을 뿐이다. 조니는 카데네브로 히카루를 공격했지만 그는 아르마의 도움으로 이를 피했다. 그는 조니에게 다가가 아키의 메카를 훔치려 했지만 조니는 베르댕 타니칼라로 그것을 보호한 후 히카루를 공격했습니다. 그는 계속 공격했지만 히카루는 저항하며 타니칼라를 피해 다시 그에게 접근했습니다. 조니는 그의 공격을 막았지만 그는 원하는 것보다 더 자신의 약한 몸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는 필살기를 사용하여 타니칼라 복도로 히카루를 에워싸 경고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아르마를 히카루에게서 떼어내고 트리거 암을 사용하면 그의 약한 몸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르마는 편집증적이었고 히카루에게 돌아가기 전에 조니를 때렸습니다. 조니는 아르마가 숙주로부터 떨어져 있음에도 움직이는 것을 믿을 수 없었고 히카루가 깨어나 아르마에게 간 것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르마를 잡고 있던 그들의 첫 만남을 떠올렸고 그때 아르마를 잡았을 때 많은 에너지가 나왔습니다. 아르마는 다시 히카루에게 다가가 그의 오른팔을 감쌌다. 조니는 놀랐지만 방아쇠 역할을 하는 팔을 빼앗으려는 시도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히카루를 공격했지만 히카루는 아르마의 힘을 이용해 그의 공격을 손쉽게 막았다. 이제 그의 차례였다. 그는 즉시 아르마를 조니에게 던졌지만 조니는 타니칼라로 막았다. 히카루도 반격하며 아르마 안에 손을 넣어 그들의 힘을 합쳐 조니의 방어를 파괴했다. 그들은 초록머리 남자를 쓰러뜨렸고 그는 의식을 잃었다. 히카루가 승리했다고 생각한 순간 조니의 경호원이 그를 데려가려고 나타났다. 그는 히카루에게 지금은 싸울 생각이 없다며 그의 힘을 보게 되어 기쁘다고 말한 후 아키의 메카를 가져갔다. 히카루가 그것들을 돌려주라고 했고 경호원은 그와 싸울 준비를 했지만 조니는 그가 직접 처리할 테니 히카루를 내버려 두라고 명령했습니다. 경호원은 그의 명령을 받아들였고 히카루가 2대의 메카를 가져가도록 허락했습니다. 히카루는 다시 만나자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키는 병원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다른 메카 팔이 자신의 몸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즉시 병원을 나서 히카루에게 갔습니다. 히카루는 후드 안에 아르마를 다시 넣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키는 거기에 도착했을 때 약간 놀랐고 잠시 어색한 침묵 후에 그는 방금 가족에게 넘어간 벌레형 메카 사용자를 찾고 있지만 조니가 그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히카루에게 감사를 표하고 아르마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너무 가혹했고 히카루는 그를 막으려 했지만 시러가 거기에 도착해서 그들이 사적인 시간을 훔쳤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히카루는 메카 팔을 그들의 소나기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첫 번째 임무를 수행하러 나갔습니다. 그는 톰 크루즈처럼 트럭 위에 올라가 WWE의 빅쇼처럼 생긴 메카 조종사를 지켜봤다. 히카루의 임무는 전자기 펄스를 작동시켜 트럭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다른 사람들이 통과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지만 아르마는 그 남자가 메카 조종에 고전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트럭을 돌렸다. 히카루는 도망치면서 아르마를 나무랐지만 빅쇼가 그를 발견했다. 그는 강력한 캐논으로 히카루를 공격했지만 다행히 아무스의 다른 대원이 제때 히카루를 구했다. 빅쇼가 그들을 쫓았지만 아키는 도망치며 그를 발로 차 날려버렸다. 빅쇼는 자신보다 더 많은 메카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그것은 그에게 전례 없는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키를 공격하던 중 생각보다 많은 메카 무기를 조종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들어서 금세 연료가 떨어졌다. 아키는 회복팀에 있었지만 그의 뒤에서 붉은 사슬이 그 남자에게 기어 올라가 그의 몸을 빼앗았다. 그는 화가 나서 아키를 공격했고 아키는 그에게 힘든 시간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생각하던 중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벌레형 메카처럼 생긴 붉은 사슬을 보았습니다. 그는 위험에 처했고
큰 총알에 맞을 뻔했지만 히카루가 그를 구하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그는 아르마의 도움으로 빅슈의 폭발 공격을 막아낸 후 앞으로 돌진하여 그를 공격했습니다. 빅슈는 아르마의 발사에 밀려 넘어졌습니다. 그 순간 빅슈의 트럭에서 구해낸 모든 메카들을 가지고 다른 남자가 나타나 히카루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아키는 그들의 대화에 관심이 없었고 그의 모든 관심은 전에 그 남자 주변에서 보았던 붉은 사슬에 쏠려 있었습니다. 후에 아키가 목욕을 하는 동안 그는 벌레형 메카 사용자 때문에 자신을 잃은 쌍둥이 형제와 부모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과학자가 그에게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해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나갔지만 그는 그가 옷을 좀 벗은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어쨌든 그는 빅쇼로부터 모든 메카들을 해방시켰다고 그에게 말했지만 벌레형 메카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그는 그가 복수하기 위해 벌레형 메카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가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돕도록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아키는 그의 비명을 듣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르마는 히카루를 침대에서 밀어내며 자신에게 가르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빨리 갈아입도록 옷을 벗기 시작했고 히카루가 그를 말리려고 하는 동안 아키가 창문을 통해 그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히카루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이 수업에 들어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고 반의 모든 여자아이들은 그들이 히카루의 얼굴에 비친 아키를 보면서 커플 목표라고 외쳤습니다. 어쨌든 상황이 진정된 후 시라는 히카루에게 그들의 학교로 전학 온 부자 남학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히카루는 갑자기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옥상으로 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 히카루는 옥상으로 갔고 갑자기 새로 전학 온 학생이 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당황했지만 아키는 매우 화가 나서 조니를 공격했다. 조니는 그의 공격을 쉽게 피하고 그를 바보라고 불렀다. 그는 히카루를 밀쳤고 조니는 그를 심각하게 공격하려 했지만 경호원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경호원은 그에게 이곳에 올 수 있도록 허락받은 대가로 능력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상기시켰다. 그래서 조니는 자신의 메카를 돌려주고 항복했고 히카루는 아키가 그를 공격하는 것을 막았다. 히카루는 그에게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고 조니는 그를 위해 여기에 왔다고 말했다. 그는 언젠가 아르마를 훔치겠다고 히카루에게 약속했지만 지금은 그가 트리거 암의 힘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 관찰하기 위해 여기에 있다. 아르마는 조니가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도움이 될 만한 말이 있다면 히카루에 대한 모든 정보를 기꺼이 제공하려 했다. 아키는 조니가 너무 위험하다며 갑자기 공격했지만 히카루가 그를 말리고 대신 자신이 조니를 때렸다. 조니는 그들에게 질려서 떠났다. 그는 히카루에게 공부에는 지장을 주지 않겠지만 집에 갈 때는 조심하라고 말했다. 그 때문에 아키는 히카루 곁을 늘 지켰고 트리거 암도 평화롭게 먹었다. 그러던 중 조니가 나타나 경호원의 지시로 히카루가 먹는 것을 관찰하며 아르마와의 유대관계 비밀을 알아내려고 사탕을 사주는 척했다. 아키도 갑자기 그곳에 나타나 히카루의 뺨을 긁으면서 조니에게 그걸 먹을 수 없다고 말했지만 메뉴에서 가장 비싼 음식값은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히카루는 체육 수업이 있었지만 그는 반에서 가장 서툰 아이였고 조니는 그에게 매우 실망했다. 공에 맞아 기절한 그를 아키와 조니가 심판하러 왔다. 시라는 그 셋 사이의 삼각관계를 감지했고 히카루가 아키와 조니 중 누구와 함께할지 심판하게 했다. 그녀는 아키와 조니에게 우정과 사랑의 힘으로 승부를 겨루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때 히카루가 붙잡혔다. 그녀는 조니와 5분간 단둘이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면 그의 취향에 맞춰 대접하겠다고 아키를 설득했고 아키는 즉시 동의했다. 그녀가 떠나고 시라도 떠나자 마침내 히카루는 조니와 이야기했다.
히카루는 조니에게 자신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말해달라고 부탁했고, 조니는 그녀의 할아버지 야코마와 히카루의 옛사진을 보여주었다. 야코마가 카가미 그룹의 창립자이자 도시 건설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인물이었기에 히카루와 조니는 둘 다 깜짝 놀랐다. 조니는 아르마에게 자신이 예전에 아르만의 가족 소속이었고 어떤 수를 써서라도 되찾겠다고 말했다. 아르마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가 정말로 자신의 친족을 해친 사람으로 일했냐고 물었다. 조니는 오래된 일이라 그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한편 아키는 피코로부터 자신이 찾고 싶어하는 원 메카 사용에 대한 메시지를 몇 개 받다며 즉시 현지에 보냈다는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동료 중 한 명이 원 타임 메카를 공격하는 것을 보았고 그 메카는 그의 메카를 파괴한 후 짓눌렀다. 아키는 분노에 차서 그를 공격했지만 원 메카 사용자는 부상당해 몸을 움직이며 구르는 조종사에게 또 다른 메카를 던졌다. 그는 아키를 공격했고 아키는 이것이 빅슈에게도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했다. 원 메카 사용자는 이 기회를 이용해 도망쳤고 아키는 그를 쫓기 위해 그 남자를 쓰러뜨렸다. 한편 그는 히카루에게 전화를 걸었고 히카루는 현장으로 서둘러 가 의식을 잃고 메카가 찌부러진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를 응급치료를 받는 곳으로 옮기기 위해 구조대가 도착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알버트는 히카루에게 그 남자는 살 것이지만 그의 메카는 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히카루는 예비 부품을 사용해서 고칠 수 없냐고 물었지만 알버트는 그것들이 다른 세계에서 생명을 얻은 기계 생명체이며 치유할 수 있다면 정말로 치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지구에 온 이유와 아르마의 기억이 사라진 경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는 자신들의 고향 세계가 멸망 직전에 있었기 때문에 메카들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모든 메카의 아버지인 오르데를 찾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지구에서 그를 찾았고 자신의 행성을 구할 희망으로 그의 힘을 깨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르델은 제어력을 잃었고 아르마는 자신의 모든 힘을 사용하여 그를 봉인했습니다. 그 때문에 기억을 잃었고 기억을 되찾는 것이 오르델의 세포를 꺼내 그들의 행성을 돕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카가미 그룹은 자신들의 이유로 오르델의 세포를 차지하려 하고 있으며 그것이 그들과 아름스의 전쟁의 주된 원인입니다. 한편 아키는 과학자에게서 들은 것을 걱정하며 엄메카 사용자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는 그에게 메카8을 훔친 일부 사람들의 몸에 있는 흔적은 조니의 것이 아니며 진짜 원 메카 사용자가 배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키는 그가 먼저 말하지 않았다는 것에 매우 화가 나서 그의 목을 잡았지만 과학자는 자신도 그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를 돕기 위해 필사적이었기 때문에 암스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알버트가 모든 것을 알고 숨겼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키는 그것을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과학자는 그에게 이런 일의 첫 징후가 8년 전에 일어났고 그것은 그의 가족에 대한 공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그는 벌레 메카 유저를 적극적으로 찾았고 아키는 재빨리 그를 찾으러 나갔다. 마침내 휴가 중인 그를 찾았고 그는 가족을 위해 복수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벌레 메카 유저가 공격받은 것에 분노했지만 그의 얼굴을 보자 말문이 막혔다. 벌레 메카 유저는 다름 아닌 그의 쌍둥이 형제 후부키였다. 아키는 갑자기 그들이 함께 놀던 시절, 벌레 메카를 가지고 놀던 기억이 떠올랐다. 후부키는 이제 복수를 위한 공주 역할을 하고 아키는 악당이 만든 메카로부터 그를 구하는 영웅이 되어야 했다. 하지만 아키와 세 개의 메카는 뇌세포 하나를 공유하고 있었고 서로 적대하는 척 연기하는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의 부모님은 메카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었고 그날은 후부키의 연구 차례였다. 그날 그들의 연구소는 파괴되었고 그의 부모님만 남았습니다. 아키는 형의 망가진 메카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흔적도 보지 못했지만 그가 와이든에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를 보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후부키는 갑자기 그를 껴안으며 보고 싶었다고 말하더니 그가 쓰러지자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키는 그의 상태를 걱정하던 중 갑자기 원 메카를 보았습니다. 아키의 메카 팔은 즉시 그를 공격하여 벽에 묶었는데 그것은 질투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원 메카는 그를 불쌍히 여겨 그에게 더 이상 복종하지 않았고 그 순간 아키는 암즈 대원들이 오고 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원 메카를 암즈에 넘기는 대신 그는 부모님과 직접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후부키는 부모님이 와이든에 계신 게 그의 잘못이라서 그의 메카가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후부키가 울기 시작하자 아키는 멍하니 있었고 그때 벌레 메카에게 물리면서 그것은 후부키의 잘못이 아니라 사고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8년이 지났고 그의 부모님은 다른 메카들을 이용해 아르비트리움을 강화하는 실험을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벌레 메카와 후부키가 가까워지자 그들의 에너지가 갑자기 증가했고 그는 자신에게 끌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벌레 메카는 자라나는 후부키의 에너지를 느꼈고 그를 진정시키고 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원래 숙주를 떠나 그와 연결되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들이 연결되자 통제력을 잃었고 아키의 부모님과 다른 과학자들이 다치는 이상한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후부키는 울면서 아키에게 다시 그를 보고 싶지만 부모님의 부상에 책임이 있는 자신 때문에 얼굴을 보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키는 그게 자신이 아니라 원 메카라고 말하고 자신의 손으로 그것을 파괴하려 했다. 후부키는 그를 막으려 했지만 의식을 잃었고 원 메카는 아키에게 사고 이후 후부키가 아르비트리움을 사용하여 자신과 소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에 돌아갈 수 없었고 카가미 그룹이나 암수조차 그의 목숨을 구할 기술이 없었다. 그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단 하나뿐이었고 그것은 하카로에게 빌어 그의 아르비트리움을 사용하여 후부키를 구하는 것이었다. 다음 날 밤, 원 메카는 아키에게 후부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다른 메카의 에너지를 훔치고 있지만 그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으며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하카로에게 구걸하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방법이었다. 후부키는 오랜만에 형을 만나서 행복하다며 그러고 싶지 않다고 아키에게 말했다. 그는 메카에게서 포기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고 아키는 어릴 적 함께 가지고 놀던 인형을 보고 감정에 압도되었다. 반면 지나이는 이른 아침 하카로를 무장시키고 아키가 방에 들어오기 전에 준비하라고 했다. 하카로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아키가 문 앞으로 돌아섰다. 그는 하루 종일 움직이고 또 움직이며 미쳐 날뛰는 교활한 녀석이었고 시로와 함께 있을 때조차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시로는 하카로에게 시험이 임박했으니 세 사람이 함께 공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멀리서 그들을 감시하던 조니는 공부 모임에 참여하기를 거절했다. 하지만 시로가 하카로의 집에 갈 거라고 말하자 그는 하카로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즉시 결정을 바꿨다. 그는 하카로에게 그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것이라고 말했고 시로는 두 남자의 관계가 발전하는 것을 보고 싶어 했다. 하카로는 아키와 조니가 계속 싸울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르모나는 그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자기가 저지른 짓을 수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아키는 모든 것에 실망했고 하카로가 집으로 돌아와서 스터디 모임에 대해 말하자 게으르다며 거절했습니다. 시로는 하카로 집에 갈 기회라고 설득하려 했지만 그는 매일 간다고 고집했습니다. 하카로는 태도가 달라진 이유를 물었고 아키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밤, 원 메카의 공격을 받은 도시 전역의 메카 사용자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무작위로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아르모스와 카가미 그룹 모두 그들을 막아야 했습니다. 알버트는 알고 있는 것이 더 많았고 아키가 그의 여동생을 데리고 도시 파괴에 분노한 사람들을 구하도록 했습니다.
아르모스 대원들이 코코나에서 감염된 동료들을 막고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데려오는 동안 알버트는 모두에게 도시로 흩어져 분노한 자들을 막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른 아침, 하카로는 아키의 도착에 대한 협박으로 암즈에 합류했지만 이제 그의 집에는 가지 않습니다. 다음 날 밤, 시로와 조니를 집에 데려다주며 학습 세션을 하는 동안 하카로는 알버트로부터 즉시 안내 데스크로 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카로는 친구들에게 떠나서 암즈본부로 서둘러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알버트는 그곳에서 벌레 사용자들이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상황과 아키가 주요 벌레 메카 사용자와 함께 있는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알버트는 아키가 이 사건 배후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두 사람을 잡아 신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카로는 알버트에게 동료를 범죄자처럼 다루는 것에 대해 질문했고 알버트는 이 조직에서는 불필요한 감정은 필요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카로는 암즈보다 먼저 아키를 찾아 구하기로 결심하고 달렸지만 가는 길에 과학자에게 막혀 벌레의 크기 때문에 계획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카로는 그 가련한 사람뿐 아니라 암즈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키를 찾는 데 도움을 준 과학자는 충격을 받았고 그에게 완벽한 후보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공범이었던 바그너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제 그가 아키를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바그너는 자신을 곤란하게 했던 남자를 도울 거라고는 믿지 못했던 하카로에게 다가가는 것이 불안했다. 그러자 갑자기 바그너의 소나기에서 풀려난 메카가 하카로와 아르마의 도움을 요청했다. 바그너에게 노예로 이용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카는 사무라이 도를 믿고 그러한 움직임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갚기 위해 어떤 벌이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전에 아키를 찾는 것을 돕고 싶어 한다. 하카로는 더욱 놀라서 자신을 배신한 사람이 왜 그렇게 냉정한지 물었고 메카는 오도된 젊은이들을 가르치려던 참이었기에 과학자들에게 자신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바그너는 메카에게 머리를 맞았고 하카로 앞에 서서 용서를 구했다. 하카로는 또 다른 괴짜를 만났다고 생각했지만 아르마는 즉시 그를 새로운 메카 형제로부터 떼어놓았다. 그 후 웨그너는 누군가의 에너지에 대한 정확한 신호를 인식하는 능력을 사용하여 말 그대로 아키의 유해를 찾기 위해 도시 주변의 메카에 의해 밀려났습니다. 도중에 그들은 자니를 만났고 아우머는 그가 원하는 공부 세션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를 설득했습니다. 그들은 아키를 찾기 시작했고 아키가 형과 싸우고 있는 장소에 도착했다. 그 순간 아키도 그곳에 도착했고 형을 구하기 위해 하카로를 끝내기로 결심했다. 하카로는 곧바로 그에게 어디로 가는지 물었고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엘버트가 자신이 웜타임 매처 유저와 함께 있다고 말했고 그것이 사실인지 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계속 말을 했고 아키는 너무 무서워서 그를 향해 걸어가더니 그와 함께하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그와 합류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이 생물은 똑바로 생각하지 않았고 아키가 그를 공격했습니다. 그가 자기랑 같이 안 가더라도 무기를 사용할 거라고 했습니다. 하카로는 놀랐지만 다행히도 조니가 와서 체인 메카를 이용해 아키의 공격을 막았습니다. 그는 하카로가 자신의 희생양이라고 말하며 그를 넘겨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바그너는 도망치려 했지만 조니가 그를 방패로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한 방만에 쓰러졌습니다. 아키는 계속 공격했지만 조니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막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카로는 생존 본능이나 상식이 없어 조니를 막고 아키에게도 후퇴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도울 것이라고 말했고 그러자 아르마가 그에게 왜 하카로와 함께하려는지 물었습니다. 아키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트윈 메카는 아키의 남동생 후부키가 아직 살아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후부키가 병들어 생존을 위해 많은 양의 아르비트리움이 필요하며 그것은 하카로와 그의 트리거 암에서만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니는 웜타임 메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여기서 웃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8년 전에 우연한 사고로 끝났다. 그는 아키에게 명령을 따르는 것을 그만두고 눈을 뜨라고 말했다. 그의 동생이 그를 조종하기 위해 웜타임 메카를 무기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메카는 조니와 싸우기 시작했지만 하카로는 갑자기 아키에게 자신이 그의 편이라고 말했다. 일방적이라도 상관없었다. 그는 아키의 친구였고 그를 돕고 싶어 했다. 아르마는 그에게 동의했고 하카로가 아키에게 약속했던 뷔페 바비큐 패키지를 공개했다. 조니는 그를 마주보며 무모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지만 하카로는 자신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아키는 꾸러미를 보더니 갑자기 마음을 바꿨다. 그는 하카로에게 그의 도움이나 자비는 필요 없다며 동생을 구할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하카로에게 그들 사이에 우정은 없을 것이며 자신은 하카로가 감시해야 할 사람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리를 뜨며 자신의 메카에게 이것은 가족 문제이니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잠시 후 그는 은신처로 갔고 그의 여동생과 원 메카는 바로 옆 쇼핑몰에 갇혀 있었다. 그들은 그에게 하카로가 어디 있냐고 물었고 그는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데려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후부키는 놀라 감정에 북받쳐 오빠가 자신보다 하카로를 더 걱정한다며 그를 비난했다. 아키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고 그러자 후부키는 갑자기 그를 껴안으며 그가 많은 고통 속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눈물 가득한 눈으로 아키를 바라보며 전처럼 끝내고 싶냐고 물었다. 아키는 그의 감정적 협박이 통하지 않자 모든 것으로부터 그를 구해주겠다며 그를 위해 자신의 자유와 목숨까지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아르마는 하카로에게 아키의 도움이 필요하니 그를 따라야 한다고 설득하려 한다. 하지만 하카로는 상심한 듯 으르렁거린다. 그는 아키의 말을 마음에 새기며 자신은 진정한 친구가 아니었으니 그의 삶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자니는 그들의 말다툼에 지쳐 하카로의 목을 잡고 도대체 무엇을 하고 싶은 거냐고 물었다. 하카로는 아키를 돕고 싶다고 소리쳤다. 자니는 인생은 너무 짧으니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후회할지도 모른다며 그렇게 하라고 말했다. 아르마도 같은 말을 했고 마침내 하카로는 죄책감을 극복하고 아키가 자신을 돕도록 허락했다. 한편 후부키와 원 메카는 아키에게 그의 독단적인 행동만으로는 자신을 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짜증이 났고 후부키는 너무 화가 나서 오랜만에 만난 형제처럼 행동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그는 자리로 돌아가 아키에게 제대로 역할조차 수행하지 못하는 쓸모없는 바보라고 말했다. 아키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그때 후부키는 갑자기 원 메카에게 괴롭힘을 당한 메카 사용자들을 불렀다. 그는 후부키에게 왜 그러는지 물었지만 후부키의 몸은 원 메카에게 쉽게 조종당하고 있었고 아키는 바보라고 불렸다. 원 메카는 오랫동안 후부키를 조종해왔다는 사실과 함께 그에 대한 진실을 밝혔다. 그는 아키를 공격했고 아키는 그의 공격에 놀라 잠시 당황했지만 다시 원 메카를 공격하기 전에 타격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 메카가 후부키를 병든 것처럼 보이게 하자 그는 경계를 늦췄다. 아키의 메카는 멈춰섰고 그는 멍해졌다. 원 메카는 후부키의 약한 몸에 지쳐서 다음은 자기 몸에 들어갈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의 메카는 원 메카를 공격했지만 후부키가 끝낼 것이기 때문에 계속할 수 없었다. 원 메카는 아키를 자극하며 그의 부모님이 딸이 자신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말했다. 아키는 완전히 무너졌고 그때 갑자기 하카로와 조니가 집으로 들어왔다. 하카로는 원 메카를 공격했고 아키는 그에게 왜 돌아왔냐고 물었다. 하카로는 그저 친구를 돕고 싶었다고 대답했고 아키는 놀랐다. 후부키가 일어나 하카로에게 간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조니는 그들을 해치고 달려가 그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다.
메카는 그를 그냥 때렸고 그 후 하카로는 싸우기 시작했다. 조니는 싸우며 메카를 막으려 했지만 메카는 그의 미친 복제체가 자신에게 깊은 인상을 주려 한다며 비웃었다. 조니는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그리고 메카는 그를 그냥 조용히 시켰다. 그 순간 하카로가 그를 공격했지만 메카가 그를 붙잡았기 때문에 아르마가 그들의 힘을 낮춘 것을 느꼈다. 아키는 갑자기 하카로 앞에 서서 그를 보호했지만 메카는 후부키가 자기 편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쉽게 그를 제압한 후 하카로를 가리켰다. 싸움이 시작되었고 하카로는 애썼지만 메카를 해칠 수도 친구들을 해방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메카는 그를 벽에 붙이고 그의 에너지를 빨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에너지가 백년된 것이라고 하자 그는 놀랐습니다. 아르마가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메카는 그의 기억 상실에 대한 소문이 사실인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르마는 그에게 자신에 대해 아는 것을 알아내라고 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고 그의 아르비트리움을 계속 빨아들였습니다. 아키가 뒤에서 소리를 질렀고 메카는 그가 먼저 말을 끝내도록 했습니다. 그는 그를 찌르기 시작했고 아키는 그의 형제를 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도움을 외쳤고 그의 눈물은 하카로 안에 잠든 주요 생명체의 힘을 깨웠습니다. 그는 많은 아르비트리움을 방출하기 시작했고 메카는 그것을 모두 흡수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쁨은 짧았습니다. 하카로의 아르비트리움이 너무 많았고 그는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하카로는 친구들을 구할 수 있었지만 과도한 아르비트리움은 메카에게만 도달한 것이 아니라 그를 강화시켰습니다. 하카로는 더 이상 싸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에 조니는 그를 대신해 싸움을 끝내도록 했습니다. 그는 메카의 적과 마주했지만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마치 당신을 눈치채지 못하는 당신의 짝사랑처럼 조니는 화가 났고 발톱으로 메카를 붙잡은 후 찌르며 공격했습니다. 메카는 도망치려 했지만 조니의 강력한 공격에 두 동강 나면서 후부키의 몸을 떠났습니다. 조니의 머리카락이 힘이 빠지면서 순간 녹색을 잃었지만 메카를 고생시킨 것에 만족했다. 한편 아키는 올케를 붙잡았고 마침내 자유로워진 것 같았다. 그 순간 메카는 발톱 하나를 숙주로 삼아 다시 일어섰다. 발톱들을 공격에 보냈지만 아키는 모두 물리쳤다. 분노로 인해 메카는 최종 형태로 변신했지만 아무것도 하기 전에 하카로가 손에 든 무기로 찔렀다. 그것으로 메카를 다치게 했고 그는 그런 상태의 아르마를 보고 놀랐다. 필사적으로 공격했지만 하카로는 모든 공격을 피했고 강력한 주먹이 그의 얼굴을 강타했다. 몸이 짓눌린 아르마를 메카가 때리며 야쿠모가 위시에 있었던 게 내 잘못이고 이렇게 집에 돌아오게 된 것도 내 탓이라고 말했다. 메카가 완전히 도망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될 수 있는 모든 부품들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하카로는 기뻐했지만 아르마는 야쿠모에게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걱정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키는 창문을 통해 하카로의 방에 들어왔고 하카로는 평소대로 돌아온 것에 기뻐했습니다. 학교로 가는 길에 아키는 갑자기 하카로에게 공부를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카로는 이미 공부는 끝났다고 말했지만 아키는 현재 푸농탕가파능 아름스, 퍼농탱거펜 엔지 아움즈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후부키를 가르쳐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키는 하카로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감사의 표시로 앞으로 항상 자신을 지켜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필요 없다고 말했지만 아르마는 아키에게 자신이 늘 혼자였기 때문에 24시간 함께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카로는 놀라서 뭔가를 감추려 했지만 아키는 매일 아침 자신이 깨워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